화학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시민들과 함께 조사하려고 하는 화학물질은 혹은 유해물질은 일명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환경 호르몬은 요약하면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화학물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의 화학물질은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 환경 호르몬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태아 시기에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되는 거고 그 이후 영유아기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요 단계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언제 노출되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노출될 때 더 그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건강 영향을 평생에 걸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그 소스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충분히 예시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 이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것을 과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줄일 수 있을까? 이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공들여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먼저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사람들은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만들어 먹고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여기 3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페놀 화합물, 프탈레이트도 함께 살고 있죠. 아, 이름이 어렵죠? 우리는 이것들을 유해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평화로운 가족의 일상 속 도대체 이 유해물질들은 어디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받는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화합물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뿌리는 향수에는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화장품, 생활화학 제품, 식품 포장재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각종 암, 성조숙증, 아토피 질환, ADHD와 같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끼치죠. 우리는 생활 어디에나 있는 이 유해물질들을 피해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몸속에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서울, 여수, 남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 30가구를 모집을 해서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시민들이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합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영수증은 최대한 안 받고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그릇으로 바꾸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참여 가족과 함께 안전한 소비 그리고 생활 실천 가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자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냈고 주도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몸속의 화학물질 농도가 감소해가는 과정을 추적해가는 과정입니다.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서도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합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3년이라는 긴 여정,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3년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찾아낼 생활 속 유해물질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찾아낼 아이디어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내일을, 기업의 변화를, 정부의 방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비스페놀이나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고 바이오 모니터링도 다 영어로 돼서 사실 오렌지는 오렌지고 링컨은 링컨이고 이거 세종대학이 다시 돌아오셔도 이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제 들어보시면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애들이 이런 이제 독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냥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민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목표는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물질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지 그 소스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현상을 파악했다면 그 현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이런 이제 환경으로 여러 가지 건강 영향들도 다 이제 설명드렸고 우리가 이만큼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시민과 함께 우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말고 우리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이제 캠페인 혹은 시민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분석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뭐 좋게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전 사회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라는 이름으로 벌써 5차 사업까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조금 뒤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좀 빨리빨리 따라가는 편이잖아요. 벌써 매년 2,000명씩 그리고 3년 단위로 그러니까 6,000명이 되는 거죠. 3년 단위로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바이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65종에 대한 화학 물질들을 분석을 해서 매년 3년 주기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선으로까지 아직은 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유해 물질에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혹은 다른 뭐 연령이나 성이나 그에 따라서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고 그 소스가 무엇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줄여서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까지는 아직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이 갖고 있는 한계이구나. 물론 이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우리 바이오 모니터링이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상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에까지 나아야겠다. 그래서 목적을 갖고 있는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을 해야겠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이 설계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호르몬의 그 건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찍 노출될수록 어린 나이 노출될수록 더 건강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환경호르몬의 대상은 핵심적인 대상은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목적 지향적인 어떤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린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먹게 된 음식의 대부분은 부모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급식 같은 사회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한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군것질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린이가 선택하는 환경과 어린이가 먹게 되는 음식이 이제 아마 어린이의 환경오염의 주요 노출 소스가 될 텐데 그것을 개선하려면 가족이나 사회의 노력 없이는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되 그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한 단위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수에서 고등학교까지 여수에서 나가는데 서울로 올라가 아직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이 사업을 꼭 여수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보통 이런 사업들은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들을 각 지역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목적이 저희 이 사업 설계의 하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선을 하려면 사실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소변이나 혈액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개인이 제공해야 될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도 할 거고, 필요하면 이제 개인의 의료 정보, 몇 가지 의료 정보도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 정보가 같이 취합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뭘 개선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진단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이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원칙,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 대상이 돼야 되고 좀 더 넓은 지역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같이 포함하는 사업을 저희 설계 원칙 4가지로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여수 YMCA를 포함해서 여수나 남원이나 서울에서 이제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시민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설명회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동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참여자들을 받고 그다음에 올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올해의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10가족부터 시작을 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모니터링 사업은 벌써 30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민들과 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파일럿 조사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말로 치면 아마 시범 사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가족 각 3개 지역에서 10가족을 만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요. 아마 이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좀 모아서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각 지역에서 30가족 정도를 더 넓혀서 이렇게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얻어진 일정의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모든 시민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매년 말쯤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시민 포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 뭐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더니 뭐가 실제로 줄은 것 같다. 근데 예상컨대 개인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인이 줄일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것에 또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시민 포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저희 노동환경연구소 같이 있는 곳이 녹색병원이 있습니다. 녹색병원이 하나의 거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수와 남원 이 3개 지역에서 올해는 이제 각 10가족, 그다음에 내후년부터는 각 30가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이 사업을 같이 하면 총 630명 분의 아마 그 대상자들과 만나게 될 거고요. 아마 2,700건 정도의 환경 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같이 갖게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 녹색병원하고
서울의 녹석병원하고 여수에는 이제 근로자건강센터가 거북 호수 옆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리산이음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여수, 남원 이 세 곳에서 각각의 주체들과 만나고 있고 장소를 섭외를 했는데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여기에 이제 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병원 이외의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수의 녹색병원하고 서울의 녹색병원하고 여수의 근로자건강센터 원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질병을 그러니까 직업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긴 한데 이 센터를 같이 빌려가지고 이 근로자건강센터가 저희 녹색병원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요. 지리산 같은 경우도 남원 같은 경우도 개인 병원을 섭외를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텐데 앞에 이제 최은재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환경 호르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가 100에서 한 200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일부를 분석하게 될 건데요. 소변하고 혈액을 채취하게 될 겁니다. 소변에서는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로 이제 PVC에 좀 많이 들어가는 물질이고요. PVC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위해서 넣게 되고, 보통 이제 화장품이나 향수에 용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걸 분석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성 피놀, 말씀드렸던 비스페놀 A나 비스페놀 S, 혹은 뭐 트리클로산 이런 애들이 이제 환경성 페놀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인기 난연제인데요. 난연제는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지연시키는 물질이죠. 불이 잘 붙지 않게 하거나 붙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위해서 넣는 물질인데 과거에는 이제 브롬이라는 유해중 금속이 들어가 있는 난연제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생식독성이 있고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유기인계를 사용하는 난연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농약 성분 중에 글라이포세이트라는 농약을 이번에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이 글라이포세이트는 GMO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GMO는 유전자 변형 음식 그거는 아시죠? 이 글라이포세이트는 제초제인데요. 이 글라이포세이트라는 농약에 잘 견딜 수 있게 유전자를 변형한 그런 종자하고 같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초제는 내성이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글라이포세이트를 살포를 해도 죽진 않겠죠. 근데 그것 이외에 잡초들은 죽겠죠. 그래서 이 글라이포세이트가 그렇게 이제 GMO랑 같이 패키지로 팔려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판매가 됐고 사용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제초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그중에 특히 혈액암과 관련되어 있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얘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워낙 그 몬산토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국제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질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빨리 이제 그 규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좀 물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물질이 그 콩이나 뭐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우리 이번 바이오모니터링에서도 한번 같이 검사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 이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많이 노출되면 이제 산화성분 지표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소변에서 확인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혈액에서는 계속 언급됐었던 이제 과부라함을 기름이나 물이 묻지 않게 그런 이제 코팅을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 물질이죠. 아까 그 햄버거나 뭐 팝콘
이런 이제 포장지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프라이팬, 과거에 불소소지로 되어 있는 프라이팬에 많이 사용됐을 겁니다. 근데 아마 마트에 가서 요즘 판매되고 있는 프라이팬을 보시면 PFOS 프리 프라이팬이라고 많이 홍보가 될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영수증에 BPA 없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요즘 영수증 뒷면을 보면 BPA 프리 영수증이 많이 보이시죠? 똑같은 건데 과부하물이 나쁘다고 하니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기업에서 과부하물 수십 종의 과부하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거, 그 비스페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BPA 프리라고 해서 친환경 영수증이라고 판매하는 것처럼 프라이팬에서도 과부하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뭐 PFOS 프리 프라이팬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들 많이 보실 텐데요. PFOS 이외에도 그 우리 건강에 유의한 과부하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불소수지 코팅되어 있는 프라이팬이나 혹은 냄비나 혹은 압력밥솥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화합물들이 노출되면 이게 몸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혈액에서 볼 거고, 그다음에 그 환경 호르몬 건강 영양 중에 뭐 비만, 당뇨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건강 지표들을 이제 혈액에서 좀 같이 관찰을 합니다. 어린이들 비만도 성인 비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비만도 환경 호르몬 노출과 유의하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 같이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가로 한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지금 개인이 내 몸속에 환경 호르몬이 노출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은 어디 가서나 몸 다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환경 호르몬에 대한 조사를 개인이 어디 가서 의뢰해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은 일단 없고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요 비용을 저희가 같이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먼지에서도 똑같이 분석을 하고, 집안에 있는 먼지, 진공청소기 하나 좀 갖고 계시잖아요. 진공청소기의 먼지를 분석을 해서 그 먼지 안에 프탈레이트하고 과부하물을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앞에 설명에서 마지막에 저희가 어린이집 개선 사업을 했었던 사례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린이집에 요즘 뭐 다 그렇지 않지만 PVC로 된 비닐 장판이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어린이집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그 PVC로 된 비닐 장판을 걷어냈더니 그 걷어내기 전에 먼지하고 걷어낸 후의 먼지에서 프탈레이트의 농도가 70%까지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소변에서 프탈레이트를 분석을 했더니 한 30% 정도는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집안에 있는 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노출 소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먼지도 같이 이제 그 안에 있는 프탈레이트하고 과부하물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요거를 다 합하면 7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이제 과정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했고 올해 이제 요거 시범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 시범 사업에서 경험됐었던 것을 다 보완해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스케줄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은 오늘부터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변과 혈액을 받아야 되고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개인에게서 유리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이는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 사업에 의의에 동의하시면서 소변과 혈액과 개인의 정보, 아까 설문조사하고 간단한 의료 정보인데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참가를 받고 올해는 10가족 정도를 이제 섭외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3월이면 아이들 개학이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 힘드시죠? 아이들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개학한 후에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아마 3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는 시점 어느 시점 중에 샘플링이 첫 번째 샘플링이 시작될 겁니다. 그건 아마 일상생활을 하는 지금까지의 패턴대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샘플링이 될 거고요. 그거를 분석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분석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제공해준 설문조사 결과하고 소변이나 혈액에서 발견되는 농도의 연관관계를 맺어보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혹은 식습관 때문에 어떤 요인이 더 높거나 혹은 낮거나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저희 가이드를 이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를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 실천의 시점이 이제 7월이 될 겁니다. 똑같이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개학을 한 시점이 어느 중간, 그게 7월의 어느 중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저희가 마련한 가이드를 실천을 해본 후에, 직후에 이제 똑같이 샘플링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2달을 걸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에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이 가능했는지 이 결과를 마지막에 10월이나 11월쯤에 여러분들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항목은 설명드린 것처럼 소변, 혈액, 그 다음에 집안의 먼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혈액은 직접 못하죠. 가져오셔야 되고, 저기 의료기록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뭐 자세한 기록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그 의료기관 방문한 횟수나 방문했을 때 진단이 나오겠죠. 진단이 없으면 뭐 없는 것대로. 그래서 그 2개의 정보 정도만 저희들이 얻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정보를 이제 받게 되는 루트를 따르게 됩니다. 다이어리가 사실 좀 번거롭긴 한데요. 다이어리의 주요 내용이 아까 이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화학 제품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전에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하루에 사용하게 되는 생활화학 제품이 한 22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고 남성이 한 6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참여하시게 되면 다이어리 한번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 뜨고 눈 이제 잠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이 기록하게 되고, 그다음에 식습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지, 혹은 뭐 외식을 하게 되는지, 포장 음식을 먹게 되는지, 혹은 집에서 먹는 음식의 종류, 뭐 육류를 많이 먹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런 정보들하고 여러분들 소변과 혈액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하고 매치를 시켜보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혹은 식습관 때문에 뭐가 더 높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보게 되면 예상컨대 저희가 이런 비슷한 사업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혹은 해외에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보고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 줄일 수 있긴 합니다. 어떤 항목들은 줄여지기도 하고요. 개인의 노력을 위해서. 어떤 항목들은 줄여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여지는 퍼센트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이 바닥 장판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했더니 30%를 줄일 수 있었고요. 해외 문헌을 보면 포장 음식을 먹지 않게 했더니 3일 동안 먹지 않게 했더니 피탈레이트가 40에서 50% 정도까지는 줄어들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샘플링 방법은 나중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4번의 이틀 동안의 소변, 그 다음에 그 소변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혈액 채취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30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스케줄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오늘 설명의 목적 중에 하나는 참여자 모집인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소변, 혈액, 설문, 그다음에 개인 의료 정보, 그다음에 집안의 먼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 모집 기준은 저희가 맨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족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중심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3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가족당 3인. 가족 구성원 중에 반드시 이제 아이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가장 지금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관련 모니터링에서도 4기부터 아마 4기부터 이제 아이들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연령이 지금 중학교까지 딱 잘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까지 가면 더 좋긴 한데 거기도 체열이 있기 때문에 체열에 대한 아이들 이제 체열하는 부담 많이 느끼시죠. 그것처럼 이제 아직 초등학생까지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래서 중학생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아과 전문의랑 충분히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뭐 국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3학년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3학년 정도이면 이제 6학년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3학년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호자 1, 보호자 2, 그다음에 어린이이거나 혹은 보호자 1, 어린이 1, 어린이 2 이렇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는 이 우대 조건은 이 세팅 자체가 환경 호르몬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은 아이들이 이제 가장 민감한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면 보호자 1, 어린이 1, 2이면 아마 더 우대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그다음에 3년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패널 조사는 요거는 내년부터 진행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참석하시면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 다음 페이지에 QR코드도 있긴 한데요. 저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의 그 창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 신청 정보는 간단합니다. 이 신청하는 보호자,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그 연령이나 뭐 그런 간단한 정보들 여기에 사연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저희가 3월 2일 날 만약에 10가족이 넘으면 그 중에 우대 조건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겠죠. 그래서 참여자 확정은 3월 2일 날 저희가 개별 통보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혹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찾아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저희가 내용이고요. 환경 호르몬이 어떤 거고 그리고 그 환경 호르몬을 조사 분석하고 원인 찾아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전체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